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성다이소 박정부 회장의 저서 천 원을 경영하라 발췌본입니다. 그 주머니 속 천 원짜리 한 장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조단위 기업을 일궜을까 그 핵심 통찰을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걸 넘어서요. 창업 초기에 정말 절박했던 상황들, 또 실패 속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 1,00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치잖아요. 거기에 담긴 어떤 경영 철학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걸 보면서 이 1,000원짜리 한 장,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그 거대한 기업 경영까지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 시작 부분에 보면 어떤 기자가 창업자 지갑에 천 원짜리가 있는지 이게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네네. 왜 그렇게 천 원짜리를 뭐랄까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거의 뭐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고 하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그게 단순히 뭐 화폐 단위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이 1,000원이 창업자에게는 뭐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마시고 또 급할 때 주차비 내는 그런 실용적인 가치도 있지만 네, 그렇죠. 일상에서 꼭 필요하죠. 그보다는 이 성실함 그리고 땀의 상징 이런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좀 험하게 쓰여서 낡아가는 1,000원짜리를 보면서 굳은 살 박인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어머니의 손길이요? 네, 이게 결국 다이소가 추구하는 균일가 사업의 본질, 그러니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고객에게 주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 그냥 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땀, 어머니의 손길 이런 의미를 담아서 보셨군요. 천 원짜리 한 장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다니 시작부터 좀 남다른데요? 근데 듣기로는 창업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원이셨다고요? 네, 맞아요. 회사 역사상 뭐 최연소 생산 책임자 이렇게 초고속 승진까지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 당시에 몸담았던 회사에서 정말 능력을 인정받고 뭐 승승장구하셨죠. 근데 예기치 못하게 그 노사 파업이 터지면서 상황이 확 바뀐 겁니다. 아, 노사 문제였군요. 네, 결국 그 파업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게 되신 거죠. 뭐 최고의 자리까지 갔다가 한순간에 가장 무능한 간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니까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그때 정말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네요.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하루아침에. 근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 무력감 속에서 오히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 아, 가족. 네. 잠시라도 쉴 수 없다. 이런 절박함이 결국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좌절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강한 동기부여를 찾은 셈이에요. 아,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때로는 진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군요. 그래서 1988년에 하늘 맨파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군요. 이게 이제 아성다이소의 시작이 된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모태가 된 회사죠. 근데 처음부터 생활용품 사업은 아니었다고요? 어머니 집에서 밥상을 펴놓고 시작했다니 정말 그야말로 맨손 창업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서울 올림픽 특수 때문에 막 건축 붐이 일어나서요. 번듯한 사무실은 뭐 커녕 작은 공간 하나 얻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아, 그 시절에. 그래서 그냥 어머니 댁 방 한 칸에 밥상 하나 놓고 그게 사무실 책상이 된 거죠. 처음 시작한 사업은 일본 기업 연수 기획하는 일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오직 이거 아니면 끝이다. 이런 절박함 하나였다고 회고하시더라고요. 책에 보면 더 간절한 쪽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당시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절박함으로 따낸 첫 거래가 성공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일본 주류 도매 업체에서 유리잿더리 5,000개 주문을 받았을 때 아, 이제 됐다 싶었는데 결과는 좀 안 좋았다고 하죠. 네, 좀 참담했죠. 납품한 잿더리가 담뱃불 열기 때문에 금이 가버렸다니 아찔했겠어요, 정말. 네, 특히나 그 전 직장이
전구 만들던 회사여서 본인은 유리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유리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유리 제품은 그 열 처리, 그러니까 서서히 식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근데 창업자분은 이 쓰라린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이요? 실패가요? 네, 만약에 첫 거래가 너무 쉽게 성공했다면 그 이후 사업 과정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이 핵심 원칙을 사업 초기에 그냥 뼛속 깊이 새기게 된 셈입니다. 와, 첫 실패를 그렇게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이다니 그 긍정적인 자세가 참 놀랍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 방향을 바꿔서 저가 생활용품 수출, 그러니까 이른바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셨군요. 네네, 방향을 틀었죠. 동대문, 남대문 시장 직접 발로 뛰고 지방 공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샘플 모아서 일본 백엔숍에 납품했다고요. 와, 심지어 양재천 육교 밑에서 밤새 포장하다가 도둑으로 오인받기까지 했다니 이건 뭐 거의 영화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소량 주문은 공장에서 잘 안 받아주니까 여러 곳을 돌면서 정말 꿀벌처럼 조금씩 물건을 모아야 했다고 해요. 아, 그랬겠네요. 컨테이너 하나를 채우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였다니까 뭐 초창기 어려움이 짐작이 가시죠? 근데 이게 또 그냥 물건만 모아서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현지 고객들 반응을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정성을 보였습니다. 아, 직접 배달까지요? 와. 네, 이런 어떤 진심, 성실함 이런 게 일본 바이어들한테 신뢰를 줬고 주문량이 점점 늘어서 결국 6개월 만에 단독 컨테이너를 채울 만큼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그 고생과 노력이 막 느껴지네요. 근데 창업하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어요. 회사를 나올 때는 아, 내 안에 열정이 남아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의심까지 했다는데 그게 기우였다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젊은 시절의 그런 뜨거운 에너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료를 보면요. 창업자가 경험한 그 열정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이게 만들어낸 극도의 초집중 상태에 가깝다고 설명해요. 초집중 상태? 네, 책의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간절하기만 하다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열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지금 내가 좀 열정이 식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 이유가 뭘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와, 간절함이 만들어낸 초집중. 저는 열정하면 그냥 젊음의 패기? 뭐 이상을 향한 뜨거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생존과 직결된 절박함에서 나오는 집중력? 그것도 열정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그렇죠. 그렇게 일본을 오가면서 사업을 키우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 시장의 변화를 보게 되셨군요. 그 백엔숍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소비자들이 점점 가격 대비 품질,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 문화, 이런 걸 보신 거죠. 맞습니다. 일본 시장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균일가 숍이 통하겠다는 가능성을 보신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일본만 본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균일가 시장이 활성화된 걸 확인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트렌드가 오겠구나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나라 사례까지 보면서 확신을. 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최대 거래처였던 일본 다이소 상교,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었어요. 아, 한 회사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 그렇죠. 이 한 회사의 사업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불안감. 이게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 좀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질척하기 전에 해외 시장 조사도 정말 철저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세계 최초의 균일가 소매점이라는 미국 울워스의 5센트 스토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직접 LA 버논 지역에 있는 달러숍 공급기지까지 찾아갔던 경험. 이런 걸 얘기하시던데 정말 발로 뛰는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LA 버논 지역 방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균일가 상품의 유통 구조나 상품 개발 노하우,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규모, 예를 들면 뭐 면봉 하나를 수백 컨테이너 단위로 거래하는 걸 보고 와, 면봉을 수백 컨테이너요? 네, 이게 정말 큰 비즈니스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직접 생산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 이런 생산 기반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아성다이소를 시작할 때 정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겁니다. 네, 책에서는 이 시기를 모죽에 비유하는데요. 모죽이요? 그 대나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땅속에서 한 4, 5년 동안은 조용히 뿌리만 내리다가 때가 되면 하루에도 막 몇십 센티미터씩 폭발적으로 자라는 그 대나무처럼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속으로 내실을 다지는 꼭 필요한 준비 기간이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 모죽처럼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 성장을 위한 준비 기간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네요. 그 과정에서 일본 다이소 상교, 특히 야노 히로타케 회장과의 관계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요하죠. 야노 회장이 뭐 백앤숍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특유의 사업 수완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도 흥미롭더라고요. 이동식 잡화점 하다가 일일이 가격표 붙이기 귀찮아서 그냥 다 백엔으로 팔기 시작했다는 그 일화요. 네, 맞아요. 그 일화도 재밌죠. 야노 회장과의 만남이 사업 초기 성장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됐는데 관대가 깊어지면서 동시에 좀 위험 요소도 커졌습니다. 위험 요소요. 네, 야노 회장이 독점 공급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뭐 특정 상품 몇 개 정도, 경쟁사에는 납품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다른 백엔숍하고는 상담조차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와, 그건 좀 심한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아성다이소, 그때는 한일맨파워였죠. 그 회사의 상품 기획력이나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사업의 생명줄을 특정 거래처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너무 위험한데요. 네, 아주 위험한 결정이 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다이소 상교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80%까지 올라가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고 합니다. 의존도가 80%요. 야, 그건 정말 불안했겠는데요. 결국 그래서 국내 시장 진출을 더 서두르게 되신 거군요. 1992년에 내수 유통을 위해서 아성산업을 설립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균일가시옵, 아스코 이븐 프라자 1호점을 열게 되네요. 네, 드디어 시작한 거죠. 근데 주변 반응은 엄청 냉담했다면서요. 아니, 1,000원짜리 팔아서 뭐 얼마나 남겠냐. 그거 곧 망할 거다. 뭐 이런 시선이 많았다고요. 네, 맞아요. 당시 한국에서 균일가 숍하면 보통 뭐 부도난 회사 재고품 싸게 파는 그런 땡처리 매장 이미지가 아주 강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가게들 있었죠. 네. 근데 아스코 이군 프라자는 처음부터 좀 달랐어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들을 제대로 갖추고 또 품질 관리에도 신경을 쓰면서 여긴 기존 땡처리 매장이랑은 다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균일가 숍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확실했던 거죠. 네. 초반에 그런 편견하고 싸우면서 조금씩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왔다고요. 그 일본 다이소 상교가 중국에서 직접 상품 소싱하는 비중을 늘리면서 수출 물량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네, 그게 큰 위기였죠. 게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산항 물류거점 건설 계획마저 관세 문제 때문에 무산되면서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진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겠어요. 바로 그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결정이었는데요? 무려 1,200억 원을 투자해서 경기도 용인에 남사물류 허브센터를 짓기로 한 겁니다. 1,200억이요? 와. 그 당시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죠. 주변에서는 당연히 미쳤다, 아니 1,000원짜리 팔아서 10원 남긴다더니 1,200억짜리 물류센터가 웬 말이냐, 막 이러면서 극구 말렸다고 해요. 그쵸. 그건 뭐 거의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에 가까운 투자였겠는데요. 네,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공사 중에 막 거대한 안반이 나와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더 들었다면서요. 네, 그런 예상치 못한 난관까지 겹쳤는데 결국에는 완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어요. 뭐 자동 창고 시스템이나 물건을 엄청 빠르게 분류하는 박스 소터, 그리고 뭐 효율적인 재고 관리랑 상품 출고를 위한 OSR, WMS 같은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자동화 설비들을 대거 도입해서요. 네.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동량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책에서는 이 과정을 흐르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 역경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네요. 물류혁신이 성장의 발판이 된 거군요. 자, 이제 다이소의 핵심 가치,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책에서 서울대 윤석철 교수의 그 유명한 기업 생존 부등식 있잖아요. 비용은 가격보다 맞아야 하고 가격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보다 낮아야 하는 CPV. 네, CPV. 유명하죠. 이걸 언급하면서 다이소의 가치는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묻더군요. 창업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다이소의 가치는 고객이 상품을 딱 손에 들고 와, 이게 어떻게 1,000원이지? 하고 감탄하는 순간 바로 그때 실현된다고요. 아, 그 감탄하는 순간 네, 단순히 가격이 싼 거 이걸 넘어서 그 가격에 정말 기대 이상의 품질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비용 절감 노력은 기본이고요.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 신상품이 나오면 창업자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요. 한 손에는 그 신상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하고. 직접 거리에서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에 1,000원짜리를 선택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건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상품 개발부터 싹 재검토했다고 합니다. 와, 그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했던 거죠. 결국 다이소가 제공하려는 가치는 가격 부담 없이 쇼핑하는 즐거움 그 자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1,000원이지라는 감탄사, 그리고 부담 없는 쇼핑의 즐거움. 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가격 정책일 텐데요. 20년 넘게 면봉이나 종이컵 같은 주요 생필품 가격을 1,000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전체 상품 가격도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딱 6가지로만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6가지 가격대. 아니, 지난 20년간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이걸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걸 유통업계 용어로는 복수 균일가 소매점, 멀티플 프라이스 포인트 리테일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상품을 그냥 단 하나의 가격, 예를 들어 1달러 이렇게 파는 미국의 달러 트리 같은 곳하고는 좀 다르죠? 아, 그렇군요. 다이소는 몇 가지 정해진 가격대 안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 압박이 정말 엄청났겠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이 막 급등했을 때는요.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환율 영향을 좀 덜 받는 국내 제조업체로 공급선을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가격 정책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와, 가격 인상 대신 공급선을 바꾼다. 네, 이건 정말 가격을 지키겠다는 경영진의 어떤 굳은 의지와 철학, 이게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네, 오늘은 1,000원을 경영하라 발췌본을 통해서 아성다이소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경영 철학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 1,000원짜리 한 장에 담긴 의미에서 시작해서 실패를 오히려 자산으로 삼는 긍정성, 또 절박함이 만들어낸 초집중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확고한 신념까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이소는 정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졌네요. 네, 맞아요. 특히 저는 더 간절한 쪽으로 에너지가 모인다거나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또 모죽처럼 뿌리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같은 위기 속에서 얻은 통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다이소의 성공은 그 CVV라는 기업 생존 부등식을 현실에서 어떻게든 구현해내려는, 다시 말해 비용은 정말 극한까지 낮추고 설정된 가격피는 어떻게든 구수하면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끊임없이 높이려는 그런 치열한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혹은 하고 계신 일에도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그러하듯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끊임없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얻거나 혹은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또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가요?
그 대상이 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든 간에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